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진행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사자 토론 합계 시청률 39%로 집계가 됐습니다. 1997년 15대 대선 이후에 최대치라고 나타났는데요. 첫 토론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각 당의 입장들을 먼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명 후보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보여줬다. 상대를 헐뜯다 정교를 알릴 시간을 허비하는 윤석열 후보 안타까웠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검찰총장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이재명 후보 동문서답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이번에는 이동영 정의당 수석 대변인,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못 들었다. 노동 현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윤석열 후보 실망스러웠다. 홍경희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이재명 후보는 뚜껑을 열어보니 강점이 잘 안 보였다. 윤석열 후보는 학습 부족으로 얼렁뚱땅 넘어갔다. 일단 대체로 보면 지지율 1, 2 후보는 상대 후보를 공격했고요. 3, 4위 후보들은 거대 양당 후보들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잘한 점과 아쉬운 점, 각 당보다는 상대 당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의 잘한 점과 아쉬운 점 한 가지씩 뽑아주신다면요. 우선은 큰 실수가 없었다라는 점을 잘한 거라고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저는 전반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보면 물론 기대치가 낮아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완은 됐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이준석 대표도 검찰총장이 무엇인지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딱 거기까지였다. 그러니까 취조할 수 있는 검찰총장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대선 후보로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어렵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특히 국민들께서는 이제 경제 대통령을 원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심상정 안철수 후보에 대한 평가는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일단 이재명 후보의 잘한 점과 아쉬운 점 들어보겠습니다. 잘한 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워낙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달변이시고 각 어떤 파트별로 또 분야별로 본인의 입장이 분명하고 확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정된 느낌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정치 행정가로서의 경험을 살려내는 그런 토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면에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지금 대선 후보까지 올리게 된 큰 힘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그 좌우 눈치 보지 않고 사이다처럼 쏠 때 쏘는 또 할 말은 하는 그런 거였는데 어제는 다소 위축된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원래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여유 같은 것들이 많이 안 보이고 좀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정도의 약간 굳어진 인상들을 보면서 실제로 좀 긴장을 한 건가라는 정도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됐는데 사실 지난 10월에 국감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여유 있게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본인 입으로 다 해명을 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내용들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또 궁금해하신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원론적인 대답을 계속 하셨다. 그리고 국민의힘 탓이다라는 식으로 그 책임을 이제 국민의힘으로 전가시키는 것이 사실 이재명 후보가 그전까지 국민들이 지지했던 그 이재명 후보의 강점이라고 불렸던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 희석시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대한 반론도 짧게 듣고요.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에 대한 평가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평을 하시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건가? 아무래도 상대당이다 보니까 그렇게 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우선은 이재명 후보가 어제 만약에 사이다 같은 발언을 했다라면 그것이 오히려 비호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토론회 자체는 그러니까 나를 이미 지지하는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립지대에 계신 분들, 아직 나와 상대 후보와 다른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사이다. 이미 이재명이 사이다라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토론회에서 그런 모습을 오히려 절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높게 삽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는 도중에 윤석열 후보가 많이 이렇게 끼어들어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도권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도 약간 여유 있게 시간을 내어주는 모습에서 저는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봤다. 근데 좀 반대로 몇몇 남성들 분들 사이에서는 그 부분이 좀 답답해 보였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여성들 의견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여성 표심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전략적으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변에서의 많은 여성분들, 이 주변이라는 것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변이 아닌 거고요. 네. 이제 뭐 경제계라든지 아니면 2030 아니면 40 그런 모임들에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런 여유도 있었는가 그런 또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지금 경직된 표정 그거 이해합니다. 국민들 마음이 지금 경직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여유 있게 웃으면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도 이제 제가 지지하는 이재명 후보지만 이재명 후보가 웃을 때 그렇게 좀 선한 웃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지가. 그런데 만약에 웃었을 때 그러면 지금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토론에 나온 첫 토론입니다. 근데 저렇게 웃어가면서 토론을 하나 오히려 더 반감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 무거운 마음을 담아서 표정까지 그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 윤석열 후보의 단점은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심상정 안철수 후보 얘기도 좀 해주셔야죠. 지금 뭐 이어서 계속 하는 건가요? 예. 네, 그걸 말씀드릴게요. 심상정 후보 토론 잘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 후보였고 또 여러 번 나오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성 후보가 저렇게 국가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을 세밀하게 잘 알고 아주 전달력 있게 공격력도 좋고 전달력 있게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 높게 삽니다. 그런데 이제 정의당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심상정 후보가 민주당의, 그러니까 거대 양당이라는 것이 참 좋지 않다는 표현인 것도 맞지만 그렇지만 저런 여성이 만약에 민주당 후보였다면 어땠었을까? 아마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도 달라져 있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제 거대 양당이 저는 무너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 입장입니다. 제가 한쪽에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거대 양당 구도로 돼서는 안 된다. 근데 심상정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거기서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나라 갈 길이 좀 있구나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인 거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많이 과거보다는 안정적으로 변했다. 그런데 항상 아쉬운 점이 뭐냐. 안철수 후보는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많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전달력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평을 하겠습니다. 네, 심상정 안철수 후보에 대한 평가 들어보죠. 일단 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기후 위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환경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집중을 많이 하셨고 또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무주택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을 좀 펼쳐야 된다. 그걸 투기 억제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기후 위기라든지 환경 문제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보 정당이 사실 이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갔으면 거대 양당이 흔들릴 정도로 서구 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후 위기를 내세워서 보수당을 선거에서 이기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미리 선점을 해서 국정 아젠다로 끌어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전까지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전혀 못 보여주고 있다가 사실 최근에 와서 이제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기후 위기를 던지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로 안 그래도 지금 민생들이 팍팍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가 잘못하면 조금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의적이거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탁 귀에 착 붙는 그런 아젠다는 아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아쉬운 점을 같이 말씀드리면 심상정 후보가 이번에 대선 출마 3번째입니다. 그래서 3번째 출마를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했고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후보가 되셨고 후보가 된 이후에도 사실 저번에 나왔던 지지율보다도 더 못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심지어는 허경영 후보보다도 계속 안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파격적인 변신들을 좀 기대했으나 저번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아쉬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말씀하신 내용들을 뜯어보면 굉장히 알찬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마침 국민연금 관련돼서도 이 후보자들 간의 합의를 이끌었던 만큼 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칭찬하고 좋다. 그다음에 이 공약들도 잘 살펴보면 상당히 좀 괜찮은 공약들이 많다.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될 텐데 이영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 지도자라는 것이 말로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자를 뽑는 것도 아니고 이론가를 뽑는 선거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는 철학을 국민들께 얼만큼 잘 전달하고 거기에
가슴을 울릴 수 있는지가 사실 지도자의 큰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력이라든지 설득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운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현안별 후보들의 철학과 정책들을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 주제였죠. 부동산 살펴보는데 대체로 윤 후보에게 질문이 모아졌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안철수 후보가 군필자에게 청약 점수 5점을 더 줘도 안 될 사람이 되는 경우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긴 했죠. 실효성이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이건 이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군필자 혜택이다 이렇게 반론했고요. 그리고 종부세 전면 재조정에 대해서 종부세 폭탄이라고 말하니 다 부끄럽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와 합쳐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군필자 5점 가점 부분도 그렇고요. 일단 윤 후보의 답변은 다른 후보들이 대체로 이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것이 새 후보의 공통점인데 이 부분 종합 부동산세에 대한 부분은 윤 후보는 좀 다릅니다. 입장이. 종부세에 대한 문제는 사실 계속 꾸준하게 지적됐던 문제고 이것이 이제 막상 종부세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다더라라는 이제 비판들도 많이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세는 이제 조세는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올리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공시지가랑 연동이 돼가지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공시지가를 굉장히 급격하게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 말하자면은 갑자기 키가 크면 이렇게 막 살도 트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공시지가도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시장에 좀 무리가 오게 됩니다. 종부세가 결국에는 이 공시지가랑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이렇게 빠르게 현실화하는 이상 종부세도 분명히 문제가 나타납니다. 올해가 첫 해이다 보니까 네. 좀 다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다라는 평가들도 분명히 있지만 앞으로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아마 이 종부세가 더 과세가 될 거다 이런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종부세는 재검토가 분명히 필요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에 대한 재검토를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는 원론적인 이야기 차원에서 잘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이라고 핵심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불려왔던 임대차 3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급 부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임대차 3법, 특히 그중에서 임대차 2법에 해당하는 것들은 폐지 내지는 적극적인 개선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린 것이고요. 분명 또 하나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내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공급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LTV죠.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을 80%까지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우리 처음 집을 마련한 사람들도 넉넉하게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공통된 질문을 4명의 후보가 받았는데요. 가장 먼저 손볼 부동산 정책은 세 후보는 모두 공급 확대를 외쳤고요. 윤 후보만 임대차 3법 개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언제나 시장에 맡기자 국가가 개입하면 오히려 더 잘못된다. 전세가도 그래서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임대차 3법을 포함해서 지금 임차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세입자는 오히려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년을 더 거주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조율할 때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을 핀셋으로 좀 고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건데요. 다만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종부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종부세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1%만 냅니다. 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 1% 국민께서 내는 이 종부세가 마치 세금을 과대표된다. 근데 지금 보면은 어제 심상정 후보도 그런 지적을 했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종부세가 거기서 40만 원, 50만 원 정도 낸다. 근데 이것이 뭐냐? 그러니까 11억 이상의 과세가 되는 건데 1주택자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 60대가 10년을 거주했는데 그러니까 시가로 17억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에서 40만 원대밖에 종부세를 내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종부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거론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득권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과대표되는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고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어제 심상정 후보도 얘기했던 것은 저는 좀 좋게 보는 것인데 청년들이 지금 월세를 내는 것이
아니 1년 종부세 내는 그 값을 매달 월세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과대표되고 이것을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제 또 언론에서 보니까 2평짜리 고시원에 사는 청년이요. 월세를 1년 종부세만큼 내고 있습니다.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내요. 2평짜리인데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특히 정치권에서 종부세를 이렇게 집중할 정도면은 오히려 공급을 이재명 후보처럼 공급을 더 확대하고 또 청년들 심상정 후보처럼 청년들이 이렇게 지금 월세를 과하게 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개선점을 마련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언론에서도 또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종부세에 집중한 만큼은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에서 어제 뭐 LTV 80%냐, 뭐 나는 내 입으로 발표한 적 없다, 90%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생애 첫 그러니까 집을 주택하는 마련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LTV 확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제가 그 약간 짧게 가방을 듣겠습니다. 드리면요. 예. 그 종부세 1% 얘기가 굉장히 과정적으로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수도권이 결국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집값의 핵심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막 집값이 더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수도권에서 종부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얼만큼이냐를 봐야 되는데 주택을 가진 사람 중에 한 10% 정도가 됩니다. 수도권 통틀어서. 그리고 1%라는 말은 전국 지표로 해서 이 되는 굉장히 이 뭔가 이 지표가 좀 과소되는 느낌이 좀 확실히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94만 명입니다. 1년 사이에 그 42%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부세라는 것이 집가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 너무 빠르게 집값이 올랐다. 이것이 당연히 종부세에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수도권 10%면 굉장히 많은 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죠.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속도 이제- 조절까지 저희가 얘기 듣고 예, 그러니까 네.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룰 이슈들이 이제 외교 안보 현안 얘기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또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대통령 된다면 해외 정상 누굴 가장 먼저 만날 것인지 이에 대한 질문에 대체로 이제 미국 정상을 만나겠다. 이제 심상정 후보는 남북 정상 먼저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관례적으로 보면 이제 대통령이 되면 정상회담을 미국과 먼저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길 바라기도 하고 전화통화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일단 실용주의 얘기를 했네요. 이재명 후보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지금 시대적으로 국제에서 위상이 달라져 있다. 그럼 우리가 왜 지금 기존에 있는 순서대로 만나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왜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만나달라고 얘기할 정도, 그러니까 상대 국가에서요 만나달라고 얘기할 정도의 위상이 되고 있고 그 정도로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대선을 앞두고 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미국, 뭐 중국, 일본, 북한 이렇게 순서를 정한다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외교적으로 우리가 협상을 하는 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깔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상 카드를 공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외교 안보라든지 국제 관계에서는 협상 카드를 숨기고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영리하게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후보들이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뭐 비판할 마음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드 배치를 놓고도 공방이 좀 치열했습니다. 윤 후보 같은 경우는 격투기 경기에 비교하면서 어느 곳 공격도 다 막아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사드 추가 배치 공약 냈던데 중국 반발 일으켜서 경제를 망치려 하나 뭐 안보 리스크 얘기하고 있고요. 북한 잠수함 타고 측면 공격하면 방어 불가능하다. 사드 얘기가 나오면 반대쪽의 주장들 이런 것 같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이 낮다. 그러니까 뭐 비용은 한 1조 드는데 정확도는 낮다. 이게 심상정 후보 얘기고 두 번째로 경제적 피해가 있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둘 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뭐 가성비를 따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바탕으로 그걸 가성비를 따지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이라도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그것은 뭐 가성비를 따고 그럴 일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비용을 고려하는 것은 굉장히 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사드 무용론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뭐 군사적인 얘기, 그다음에 사드가 왜 필요한지 얘기를 이야기 시작하면 너무 기니까 저는 일단 사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전제로 하고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적한 것이 북한에게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 뭐 어떻게 얘기했죠? 중국 반발을 일으킨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국은 당연히 반발하겠죠. 왜냐면은 그 레이더의 범위가 결국 중국을 포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중국이 반발한다는 것이 결국 이제 대한민국을 향해서 경제 보복 내지는 군사 보복들을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2016년에 사드 경주에 성주에 사드를 설치하고 나서 실제로 뭐 보복이 있었죠. 1년간 한 22조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고 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도 중국에 우리가 무역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수출 항목들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요. 중국에서 쓰는 소비재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수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중간재죠. 그러니까 서양으로 중국이 수출하는 이 품목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필요한 제품들을 지금 중국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이미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물건들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중국은 어떤 상호주의 무역에 입각해서 무역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내는 두 나라가 어디냐면 하나가 타이완이고 하나가 호주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이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은 본인들이랑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분명히 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만에서는 반도체를 사가고 호주에서는 철광석을 사가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은 이런 뭐 상호주의 무역 입각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소비재를 써주고 이런 마음이 전혀 없고요. 결국 중국 자국의 이익이 되는 것만 수입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 반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걸로 하면 굉장히 중국의 굴종적인 태도고 안일한 안보 의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주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로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들었고요. 일단 이번 토론 날선 공방 네거티브 최대한 자제가 됐는데 대장동 의혹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1대3의 구도는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들의 비판, 민간 개발 투자,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3억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1조에 가까운 이익이 났다 이런 주장들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몰랐다면 무능이다 심상정 후보가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그 공방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사실 뭐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생각일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국민들이 궁금해하시고 여기에 대한 의혹이 후보들에게 있다 그러면 털고 가는 것이 맞지만은 사실 이제 내 후보가 오히려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여주는 장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뭐 이렇게 이제 불가피하게 또 대장동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가 좀 안쓰럽다고 생각이 되지만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국감장에서 대장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잘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입장들, 그다음에 성남시에서 본인 했던 얘기들을 잘 어울려서 국민들께 잘 설명을 해가지고 당시에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왜 충분하게 이재명 후보에게 공격하지 못했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 그랬는데 그 이후에 사실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대장동 관련돼서도 불미스러운 일들 많이 생겼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인 의혹도 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든 싫든 이재명 후보를 향해 가서 그 의혹들이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재명 후보도 이에 대해서 그간에 쌓여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을 분명하게 털고 넘어갔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계속 이 국민의힘이 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대답은 그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그 반응은 대체로 국민의힘이 그런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이제 윤석열 후보도 토론회 끝난 뒤에 이렇게 국민의힘 얘기만 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을 김만배 씨의 누나가 샀던 이 부분 오히려 비싼 집이었는데 싸게 내는 거라서 그건 이익을 얻어간 게 없다. 이렇게 반론하더라고요. 우선은 지금 대장동 관련돼서요. 벌써 반년입니다. 언론에서도 했고 국감에서도 이틀을 했고 그리고 뭐 수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 거론되는 이름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벌써 반년이에요. 6개월 동안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국감도 안 받아도 되는 국감을 또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우리가 시청률이 40% 육박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국민들께서 지금 대장동권에서 궁금한 것이 아니고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메시지, 나의 미래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그 공격거리 대장동 것만 하니까 이 부분에서 좀 일축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그럼 국민들께서 지금 바라는 그러니까 주요 의제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언론에 나온 게 있었는데, 첫 번째가요 내 집 마련이고, 두 번째가 일자리, 세 번째가 언론과 사법개혁입니다. 10위까지 있는데요. 10위 내에는 대장동에 관련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또 전문가가 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기후 위기부터 해가지고 여기도 10위까지 있는데 대장동은 없습니다. 그만큼 국민들께서 왜 대선 후보의 토론, 그 지루한 토론을 왜 그렇게 많이 봤는가? 이건 나의 미래다. 대장동이 아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어제 대장동 건으로 어떻게 공격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되냐? 지금까지 이름 거론된 것은 윤석열 후보 이름까지는 거론됐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네. 국민께서 대장동을 궁금해하는 것인지, 정말 나의 미래를 위해서 대선 후보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 것을 궁금해하는 것인지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간단하게 사드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사드 배치 왜 얘기 나왔습니까? 수도권 방어 때문에 나왔습니다. 수도권 방어를 하려면은 이거 집중 방어, 포인트 방어, 패트리어트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드를 얘기하냐? 그 부분에서 좀 저는 의문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달력입니다. 대선 후보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 국민들께 설득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국민들은요 지금 분열이 일어나요. 그럼 어느 지역에 할 것이냐, 내 지역에 할 것이냐, 왜 국민 불안감과 분열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네. 그냥 전달 방법에 대해서 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네, 이 말씀을 부분은 드렸습니다. 예. 사드 얘기를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네. 질문 드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면 답변에 약간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TV 토론으로 크게 후보를 바뀌지는 않지만 이번 대선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토론도 열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이 부분은 김재수 위원장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자 토론 과연 열릴 것인지, 여론의 지지율의 변화가 좀 있을 것인지 얘기해 주시죠. 사실 이제 많이 기대들 하셨고, 우리가 시청률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면 정말 국민들이 많이 기대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우리 양자 토론이 불발된 데에 대해서는 아마 양당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쉽기도 하고 책임감도 느끼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어저께 사자 토론만 가지고는 여론조사의 어떤 지지율들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큰 한방도 없고 큰 실수도 없었던 그 토론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 지지율 진영 자체를 크게 흔들 만한 그런 이슈는 없었다라고 보여져서, 추가적으로 양자 토론이 협상이 잘 돼서 이루어지면 저는 그것대로 환영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자 토론이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2번이 더 남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어떤 식으로 또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지가 기대되면서 그거에 따라 좀 지지율이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적어도 어저께 토론만 가지고는 지지율 변동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사드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네. 그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맞습니다.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중고도고요. 사드는 고고도 방어 체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지금 대부분 다 놓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북한에서 지금 굉장히 이 수소폭탄 말고도 중요한 게 EMP 폭탄입니다. 근데 현재 기술로서 EMP 폭탄을 막을 수 있는 건 사드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이지스함에 있는 SM3 정도가 막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SM3가 없습니다. SM2까지만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EMP탄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사드밖에 없어서 사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발사한 미사일들 전부 고고도로 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올해만 들어서 7번을 쐈는데 전부 고고도로 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무방비인 상태인데, 고고도는 그냥 비워놓고 중고도 되니까 그냥 패트리어트로 막자라는 것은 사실 안보에 큰 공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토론이 여론에 어떻게 지지율에 미칠지 영향, 그 얘기 마지막 발언 듣겠습니다. 저는 뭐 토론회는 어찌 됐든 간에 국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진 만큼 잘 열렸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뭐 여론 지지율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만 전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그만큼 낮았으니까요. 거기에는 잘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제 또 윤석열 후보의 실언이 또 있었죠. 아리백도 몰랐었고, EU 텍소노미, 그러니까 그린 텍소노미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었고, 그리고 증권거래세, 개미들이 내는 것이 증권거래세 아니겠습니까? 일반 국민들께서, 다수의 국민들이 내는 부분이. 그런데 국민들이 증권거래세를 어찌됐든 간에 더 과세하고 더 유지하는 것을 더 원하고 있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점을 지금 받고 있는데, 다음 토론회에서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나오실 것을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더 심도 깊은 대선 후보들의
많은 대선 후보들의 토론을 뭐 기대합니다. 네.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이경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김재석 도봉구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